패널 토론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패널들을 소개해 드린 뒤에 주제를 말씀드리고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항노화 포럼 추진위원회 김형길 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경남대학교 김현준 교수입니다. 이어서 케어팜 연구소 조혜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의 김경아 팀장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정원 박사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수진 박사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기조 연설과 세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제주에 맞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제주 자연 자원 활용, 제주형 항노화 모델 발전 방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장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영길 원장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제주형 항노화 모델 구축 방안하고 또 네덜란드의 케어팜을 중심으로 한 사례 발표를 또 해주셨고요. 또 제주의 독특한 치유 자원인 바다와 농촌 산림에 대한 세 분의 그 세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각 발표자들에게 아까 발표하시면서 언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질의 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현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주의 그 항노화를 해안과 농업, 산림치유, 융합같이 또 그 항노화의 영역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 치유마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주 항노화 제품의 어떤 인증 부분, 혹시 국내외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제주 항노화 모델을 좀 더 성숙시켜가고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과 일자리 창출 방안과 연계해서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치유 마을에 대하여 좀 더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6차 산업 육성을 해왔고 체험 농장 이런 식으로 그 농장 단위 그리고 기업 단위로는 육성을 해왔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음에도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유 농장 뭐 이런 이제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농장 단위라든지 기업 단위보다도 한 마을 단위로 서로 연계된 기관들이 서로 연계된다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치유 농장들이 서로 연계가 된다거나 그 외에 소비자하고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거나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컨텐츠와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킹이 연결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클러스터화가 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을 단위로 같은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나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유 마을 형태로 발전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증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나라가 KS 인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ISO 인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인증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융합적인 어떤 기능들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인증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로아스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인증해 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에 아마 치유 쪽에서도 항노화나 치유에서도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양 치유 앞으로의 5개년 계획 안에는 치유에 대한 해양 치유에 대한 인증의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치유에서나 항노화에서는 이 제품과 프로그램이 조금 더 건강의 목적성이 좀 뚜렷해야지 검증이 되고 그렇게 검증된 것에 대해서 인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 갔더니 그냥 다 좋더라. 이렇게 해서는 인증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목적에 뚜렷한 제품과 목적이 뚜렷한 서비스들이 융합이 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의 방법으로 먼저 지표가 개발이 되고 지수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노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인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던 것이 항노화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인증이 정립이 된다면은 항노화 제품이라는 명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 FDA에서 기능성 식품에 있어서 항노화 기능성 식품을 지금 허가해주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항노화 인증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표 개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준 교수님,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태계 조성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조혜원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특별히 바흐닝엄 연구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그 김경하 팀장님이 발표한 우리 제주의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 사례가 우리 그 대표님이 하고 계신 케어팜의 어떤 적용 가능성 문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바흐닝엄 케어팜 연구소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일단은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중인데, 제가 이 케어팜 연구소를 만든 이유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 치유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사하게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생기고, 또 사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해외로 연수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농업에 계신 분들, 또 뭐 복지 쪽에 계신 분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유럽에서 보고 가셔도 실제로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조금 시설만 보고 간다든지 약간은 그 과거 자료만 보시고 어떤 충분히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케어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치유농업에 대한 이제 정책 연구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도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언제까지 또 한국에서만 활동을 할지, 이제 해외 사례 연구를 또 위해 이제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활동을 현재는 하는 중이고요. 예. 첫 번째 이제 말씀한 저희 연구소에 대한 소개는 그렇게 드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아까 다양한 어떤 치유농업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케어팜 프로그램들이 케어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치유농업을 하시는 곳들을 방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주로 물론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치유, 어떤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체험비라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 참여 그 시간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또한 제주의 이 자원을 활용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주에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뭐 얘기하는 힐링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도 한 갈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래는 사실 이제 제주도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원래 제주도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큰 병에 걸려서 재활 중이시라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뭔가 교육적인 문제로 뭐 대안학교로 온다거나 이제 여러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몸이 뭐 안 좋으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장기적인 그 농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좀 좋아지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한 갈래 치유농업 아니면 케어팜을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와 관련된 뭐 사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재정적인 어떤 시스템과 결합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용객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재정적인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형식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해본 모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농업기술원의 김경아 팀장님, 제주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요. 교육농장이 지금 40개가 선정이 됐고 앞으로 2025년까지 50개 치유농장을 선정한다고 아까 발표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러한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혹시 그게 선정이 되면 어떤 내용들을 지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지금 한 30명 정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교육농장이 이제 40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40개소가 다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여 개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농장은 학교 교육을 연계해서 이제 그 학교 교육을 농장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현재 이제 거의 일몰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농장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저희가 치유농장을 지금 2025년까지 50개소로 육성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당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8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건데 일단은 치유농장을 희망하시는 그 사업자 선정 그 기준을 보면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치유농업을 하고 싶은 희망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가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선정 기준은 올 12월에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라든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치유농장이 선정이 되면 주요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그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 컨설팅, 그러니까 시설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그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육성을 하고 이 치유 농장이 정말 품질 인증까지 받아서 실질적인 제주도의 치유 농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저희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 농업사 양성 과정인데요.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은 치유농업법 이제 12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흥청에서 이제 그 대상 그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 제주도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이 정말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올해 7월 달에 선정이 돼서 지금 8월 24일부터 지금 10월 26일까지 그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을 이제 그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영 개요를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할 예정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치유농장이나 또는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통해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농촌이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그 채용이 증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홍장훈 박사님께 제주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과 항로화 산업에 대해서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항로화 산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치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효과 측정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 지금까지 아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해양치유 효과 측정이나 데이터 이런 축적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고성이나 완도, 울진,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4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인증 관련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효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효능이 있어야 산업화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효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번에, 두 번의 조사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 시험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수, 해양 경관, 머드, 모래 이걸 갖고서 이제 효능 검증을 의사 선생님들하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지역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완화나 통증 질환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일단 임상적으로는 밝혀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지를 통해서 기고를 해서 1차적으로 해양치유 자원이 효능적 가치는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번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양치유 정책을 담당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차, 3차 R&D를 별도로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자원을 가지고서 의료기관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를 검증해서 좀 더 이걸 산업화하려고 하는 노력 과정들. 그래서 다 지역 사례에도 효능이 뭐 두 번 만에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계층별로, 세대별로, 직업군별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치유 효능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해양치유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이 해양치유 서비스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또 5년간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론자 저장님 말씀하신 인증을 하게 된 이유도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과 뭔가 다른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인증의 영역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치유센터를 포함한 시설을 인증하는 것, 두 번째는 해양치유 공간을 인증하는 것. 공간의 인증이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환경을 깨끗하게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인증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인증이 있는 것인가. 3가지에 대한 인증 영역을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 이런 인증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김 교수님 모델 ISO 인증에서도 아까 제가 해수를 가면 탈라스 테라피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외국도 발전된 기준이 있고 KS는 아직까지 인증이 없기 때문에 해양치유 서비스라는 걸 하나의 인증 영역으로 만들고 하는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성이 이제 가장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초기에 이러한 시설이나 공간 인증은 과연 이 해양치유 자원을 사람의 몸에 적용했었을 때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이 뭐 물을 이용하는 자원이 뭐 수영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었는데 이걸 해수를 활용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그 미니멈의 선과 맥스의 선 라인에서 인증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인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프로그램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해양치유 정책 초기 단계다 보니까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은 아직까지 마련된 지가 없지만 이 프로그램 인증도 건강형과 기능형을 나눠서 인증을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자원에 대한 효능성, 서비스, 그리고 시설이 인증과 가짜를 가진다고 하면 국민에게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을 좀 입증하고 이게 산업화로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하셨던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수진 박사님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가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나 혹시 집단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는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산림치유의 어떤 과제랄까요? 이런 내용들과 또 아까 그 설명하시면서 산림치유 지도사하고 치유의 숲 해설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산림치유는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 암질환, 고혈압, 부정맥, 노인, 그리고 직장인, 청소년과 같이 정말로 다양한 대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우선 짧은 시간의 노출만으로도 심리적인 어떤 부분의 개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정서적인 개선, 우울증과 같은 부분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집단은 심리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산림치유 분야는 이미 10년 동안 정책 추진, 공간적인 부분, 전문 인력 등에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미 70개소 가까운 치유의 숲이 조성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인 산림치유 지도사는 현재까지 1, 2급 합쳐서 2천여 명 이상 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더 전문화내고 더 고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연구해야 될 향후 과제 첫 번째는 산림 자원에 대한 측정 기술, 센싱 기술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자원들이 산림에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의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 음이온의 농도는 얼마인지 등등의 실시간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산림 자원의 좋은 효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언제 숲에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 정도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체의 효과를 좀 실시간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은 그냥 사전, 사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하는 기술이었는데 실시간으로 바이오마커를 수집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최근에 스코틀랜드나 미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곳에서 네이처 프리스크립션, 그린 프리스크립션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을 처방하는 의학계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바이오마커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향후 의료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잘 조성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정말로 효과 있는 공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어떠한 인자들이 치유의 숲의 효과를 높이는지 보고 또 나무의 밀도를 조절을 한다던가 또는 특정 수목을 심어서 새들이 오게 한다든지의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산림치유의 공간인 치유의 숲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치유의 숲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애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VR이나 AR과 같은 방법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산림치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서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방문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림치유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산림치유 지도사하고 네네. 예, 치유의 숲 해설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어떤 내용들이 준비돼야 되는지 네.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숲해설가가 먼저 국내에 도입이 됐고 숲해설가는 뭐 나무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숲해설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산림치유 지도사인데요. 산림치유 지도사는 그런 산림 자원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산림 분야,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간호 분야까지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 15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치유의 숲에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굉장한 전문 분야의 인력으로 양성시키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그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교수님께 치유 마을에 대해서 좀 교수님 치유 마을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각 예를 들면 뭐 6차 사업장이나 체험 농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치유 마을을 이렇게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마을로 들어가는 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마을에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주체적으로 운영해 줘야 될 일단 인력이 필요한데 마을에는 그런 인력을 두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책을 위반하고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그 어떤 그 사업비를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이제 사업비를 제안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조금 이렇게 그 제안을 하자면 치유 마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치유 마을에 농업 치유가 같이 들어가고 해양 치유가 들어가고 산림 치유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치유 마을 사업비로 예를 들면 사업비를 뭐 100억을 딱 줬다, 50억을 줬다 이랬을 때는 이걸 누군가를 이렇게 그거를 잡고 이렇게 해줘야 될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사실 이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갈등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봐왔어요. 이제까지 그 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을은 육성하되 그 마을을 지정하되 사업비는 개별로 예를 들면은 치유 농장별로 주고 해양된 자원이 따라가고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될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문체부가 웰니스 관광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을 해줘서 약 50개 정도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 곳 한 곳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을 해주다가 그것보다도 좀 더 이 경제적으로나 뭔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마련을 한 게 클러스터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치유나 항노화나 이런 것이 비슷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융합적인 거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는 기관들 그리고 관련되는 기업들을 좀 묶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치유 마을을 한다 하면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마을 전체를 전부 다가 참여하는 치유 마을을 달랑 금방 한꺼번에 갑자기 뚝 떨어진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한 마을에 치유 산업에 이제 특히 마을 단위는 해양은 해양 치유 마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뭐 이것저것 치유 다 먹기는 우리 정책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어느 부서에 돈이 나오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양 치유 마을이다 하면은 그 마을에서 해양 치유 산업에 관계되는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시작해가지고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컨트롤 타워를 하나를 지어줘요. 마을에다가 컨트롤 타워 하나를 지어주면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와 농장과 그 기업들과 관련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거든요.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테마 마을인데 이 테마 마을 만들기는 정부가 돈을 준다고 되지 않고요. 지역민들이 한 분 한 분 참여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테마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치유 마을이 만들어진다면은 기존의 6차 산업, 기존의 체험 마을 굉장히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뚜렷한 주제가 없는 거죠. 뚜렷한 전문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좀 더 치유라는 이름으로 좀 더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면은 이에 참여하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역할을 저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치유 산업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이제 모델 만들기도 같이 해보면은요, 학생들 마을에 들어가서 이 치유라는 이름으로 그 마을을 경영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마을이 그런 주제로 가면은 젊은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을 경영하고 싶어요.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농장 위주로 이렇게 소단위로 이렇게 한다면은 젊은이들이 들어올 만한 매력을 이제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치유 농장이나 교육 농장이나 체험 농장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이거 뭐 활성화시키기 그리고 본인 수익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잘 묶어서 통일된 그 체제 안에 일종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조트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리조트. 예를 들어서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잠자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침구류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펜션 하신 분들이 마을에 엄청 많으신데요. 그 사실 매일 안 빠시거든요. 못 빠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갈수록 더 이제 노인이 많아지면서 더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그런 어떤 이불을 전체를 수거해서 빨아서 매일 공급해준 이런 그 자그마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아지는 게 하나의 치유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작은 단위의 치유 마을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큰 마을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추진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그 치유 마을 조성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또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조 연설에서 김현준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던 아주 유명한 항노화 마을, 웰리스 마을 중에 하나가 독일 바트베리스호펜의 그러한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크나이프 요법이 그 마을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고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제도, 특별히 보험 제도와의 연계가 21일 동안 그 마을에 보험을 활용해서 머물 수 있었던 이러한 제도적 보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의 항노화 산업이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 산업으로 이게 성장하기 위해선 이러한 그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함께 오늘 이제 논의가 됐던 세 가지 영역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잘 정립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제주는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항노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항노화 산업
지원위원회를 20명 이내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안 돼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항노화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주체의 어떤 기관 명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 우리 조례를 좀 수정할 때 이런 게 좀 포함이 돼서 이러한 우리 항노화 산업을 실질적으로 주축이 돼서 끌고 갈 이러한 주체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융합적인 가치 모형을 잘 이제 제주형 항노화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러한 이제 오늘 뭐 너무 좋은 주제들이 우리 제주와 연계해서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들이 참 많이 제안되고 토의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우리 제주 항노화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박람회와 함께 연계한 또 국제적인 포럼이나 이런 내용들이 함께 아우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21 글로벌 항노화 융복합 산업 발전 포럼 발제해 주신 기조연설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 외 여러 기관들 또 주식회사 가교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박수를 좀 부탁드리죠. 예. 패널 토론까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포럼의 목적이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감대도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분야, 특정한 전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다가올 문제고 다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지혜를 충분히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 항노화 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 그리고 항노화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국제 항노화 융복합 산업 발전 포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